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떨어지고 살짝 오르고 떨어지고 살짝 오르고 이 과정에 있다고. 자, 오늘 한국갤럽은요 3% 올랐답니다. 내가 예언을 했지. 폭등. 3% 포인트 오른 거예요? 어. 그래 폭등이지. 15% 오른 거니까. 전체 20에서 예, 20에서 15% 오른 거니까 폭등이죠. 저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저거는 그냥 올랐다 말았다 하기도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폭등이지. 역시 우리 지지자. 근데 우리 조화준 기자가 정확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재결집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됐냐? 잘하고 있다 31, 못하고 있다 60. 부울경 잘하고 있다 27, 못하고 있다 64. 그러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인 건 맞아요. 근데 남성, 여성, 연령대 쭉 가다 보니까 다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은데 노인들 70대 이상만 잘하고 있다가 지난주랑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응급실을 못 가서 죽어가지만 윤석열은 살리고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 70대 이상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1000명 중에 131명 정도잖아요. 저러면 저게 13%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체 퍼센테이지로는. 숫자로 따지면 거기서 노인들이 긍부정평가를 역전시켜 버리니까 3% 오른 거예요. 나머지 지역과 연령대에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지난주 20% 지지난주죠. 추석 때는 없었으니까. 지지난주 20%에서 23%가 됐다고 박수 칠 일이냐고요. 23%가 되면 그게 어떤 시점에서 놓고 보면 23%면은 그냥 나 같으면 나가 뒤져라 지지율인데 그래 기저 효과라고 하는 거야. 2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와 3%나 올랐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다. 모든 여론조사는 그렇게 간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요 갤럽 여론조사가 30% 넘었습니다. 지금 20이었다가 23 된 거잖아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그 분석은 이런 거예요. 윤 지지율 23% 소폭 반등. 아까 제가 체코 원전 이야기할 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체코 원전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가 있어요. 나 진짜. 그러면 저거 누가 지지했겠어 연령대로? 젊은 애들이 지지했겠어? 새날 방송 안 보는 어르신들이 지지했을 거 아니야. 아유, 좀 많이들 보셔야 될 텐데. 그리고 그다음 거. 윤 지지율 70대 반등 힘입어 23. 그러니까 보면 딱 보이잖아요. 지난주랑 달라진 건 70대 지지율이에요. 김건희 문제 부정평가가 견인했다 이건데 제가 지지난주도 알려드렸습니다만 갤럽은 좋아하는 그러니까 긍정평가하는 이유와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딱 하나만 물어봐요. 딱 하나만. 지금 떠오르는 거. 그래서 윤석열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25% 외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원전 수주가 5%가 오른 거예요. 근데 원전 수주도 외교잖아. 윤석열 대통령 뭘 잘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원전이요라고 떠올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전이 플러스 원래 없다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외교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진짜 못하는 119대 29 부산 엑스포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포함해가지고 원전 외교가 30% 정도가 윤석열을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이러니 왜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2%또 있어. 원전 정책까지. 와, 그럼 32%네. 여보세요들 이렇게 하시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못합니다. 이제 못 알아들으시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지. 자 그러면은 부정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의대도 정원학대가 16이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만약에 두 개 물어보면 저는 김건희 문제랑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죽고 사는 문제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나온 다음에야 이제 김건희를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로 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전 수주 외교가 긍정평가 합치면 30인데 부정평가의 외교가 5%가 있어요. 외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이 깨어 있는 거죠.
실제 조금만 알면 윤석열 외교 잘한다는 이야기 못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보면 김건희 문제가 플러스 3 해가지고 6%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도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반대가 2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가 그렇다. 나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때 바로 난 탄핵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이례적으로 금요일 날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지금 그 재보궐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요. 저 파란 색깔이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입니다. 빨간 색깔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 진한 파란색이죠. 네. 진파랑이 조국 혁신당 후보예요. 3명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이겨요. 31.6, 39.2, 15.7. 단일화 필수네요. 그런데 단일화 한번 해봤습니다.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플러스 7% 이깁니다. 7% 이상이 이게 중요한 건 이거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조국 혁신당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기긴 이기는데 2% 포인트 차이 납니다.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 지역구 특성을 좀 알아야죠. 금정구? 그러니까 금정구가 원래 대대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그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 적이 거의 없는 지역구예요. 근데 이번엔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윤석열에 대한 그 지역 민심이 정말 극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저기는 그러니까 3파전으로 가면 필패. 100%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입니다. 단일화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가면 될 겁니다. 될 네. 거예요. 지금도 인천 강화군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엄청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렇죠. 북한과 접경 지역이긴 한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게 무소속 안상수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10%. 보원상수. 특히나 요즘 보원상수 아니에요. 특히나 네. 요즘 서로 이제 북한하고 대치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방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역으로 지금 그 방송을 하고 대북 있는데 스피커. 대북 스피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이제 귀신 소리를 낸대요. 이런 소리. 실제로 들어보면 엄청 소름 끼칩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24시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화도의 그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스트레스 겪고 있답니다. 엄청 받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수록 민주당이 유리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저쪽 표결시키니까 예. 적대적 공생관계로서. 예. 근데 문제는 저 인천시장이었던 안상수가 거의 80다 돼가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지 마시라고. 인천광역시장을 하던 사람이 강화군수하고 싶어하는 거야. 이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10.9% 정도. 저런 분들은 뭐냐면은 야 인천광역시장 했던 사람이 우리 군수로 오면 뭔가가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10.9 정도 있는 거고. 끝까지 달려야죠 안상수.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 후보한테 지고 있긴 합니다. 저기서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네. 다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상수가 무소속으로 끝까지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렇게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교육감 후보입니다. 색깔은 저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조전혁 보수 후보하고 정근식 진보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됐거든요. 아직 단일화 안 한 사람이 진보 쪽에 조기숙이에요. 이재명 까. 우리가 아는 그 조기숙이요? 진보라고 할 수 있나요? 진보 아니죠. 근데 단일화를 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과도 저는 연동이 된다고 봐요. 정당 추천은 아니지만 보수 세력 윤석열 등에 대한 극비호감의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어느 쪽을 찍을래요 물어봤더니 약 17%포인트 차로 진보 교육감이 이깁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민들이 너무 투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에 관련된
일제치하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양 진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너무 투명하게 봤기 때문에 진짜 많이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아니 그걸 어제 제가 이제 민심 탐방을 위해서 미용실을 갔는데 교육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냥 중도예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모르는 그냥 근데 딱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무조건 진보 교육감 뽑아야 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면 우리나라 진짜 일제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 큰일 난다고 깨어있는 이러시더라고요. 어르신이네.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이죠. 선거라는 게 쉬운 게 없는 거죠. 선거할 때는 이제 작전 세력도 끼어들고 갈라치기도 들어오고 막 과정이 있어요. 저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갈라치기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정치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정치인들의 언행이 가벼우면 그건 못 지켜요. 그래서 최소한 진영의 판은 깨지 마라. 좀 심각한 말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등은 대충 이런 분위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이 지금 세수 펑크난 거. 아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전 정권이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쓸 돈이 없다. 이 지랄 지금도 하고 있어. 작년에 50조, 올해 30조. 그럼 80조. 근데 문제는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게 윤석열이 가이드라인 만들어놨잖아. 건전대장이야. 절대 추경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할 만한 게 뭐였냐면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때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던 그거 한 50조 윤석열한테 준 이게 추경은 사실상 아예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경 안 해가 윤석열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건 뭐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진국 중에 추경 안 하는 나라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 불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현상이나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 돈이 안 돌아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돈을 안 푸니까 국민들이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럼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계속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모든 부담은 국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나라에 필요한 돈은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모든 그 책임을 국민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윤석열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저렇게 마이너스를 찍을 수가 있냐고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악랄한 프레임인 거죠. 무능.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런 거예요. 저게 세수가 부족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마통 쓰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그거 갚지도 못하고 있어서 이자만 청청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분모를 늘리는 추경해서 25만 원씩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측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홍남기 시절에 돈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한 50조 남은 거는 윤석열 정권에 갖다 바쳤던 놈들이 저거 예측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정일영 의원님이 야 니들 똑똑하다며. 야 기재부가 사실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그 들어가는 데는 성적 순으로 기재부 가장 많이 쓴다면서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간다고 합니다. 공무원 중에 왕이죠. 그런데 그런 애들 모여가지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얘네들이 세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알면서도 거짓말하죠. 알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것만 이야기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면 경제를 좋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 아직 기우제 같은 지금 정책이에요. 언젠가는 경제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대통령한테 윤석열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수출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수출이 좋아지고 있어서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얼마 전 국정 브리핑에 이야기했죠. 그래놓고 물가도 똑같이 보고 가잖아요. 건전 제정 안 했으면 물가가 폭등했을 겁니다.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핵심에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거. 건전 제정 이후로 그거하고 경제 정책 잘못해가 한 거하고 부자 감세잖아요. 부자 감세.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게 종부세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그렇죠. 근데 이런 기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자 감세를 시켜주는 기조. 부자 감세라는 게 개인 부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법인세, 뭐 종부세,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그 배경에 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표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대통령실에 있는 놈들 3명 중에 1명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마누라랑 살고 있는 집이 한 30억 하는데 요거 이렇게 잘 해가지고 기재부나 이런 데 건지르면 내가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 1년에 최소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종부세 예상액이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2,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를 지금 이 종부세 이걸 하게 되면은 133만 원만 내니까 거의 20분의 1 내는 거잖아요. 2천만 원을 줄이는 거죠. 아이고 아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바로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교 수치 있잖아요. 대학생들, 청년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를 내면 1년에 600만 원을 주거비로 냅니다. 근데 지금 저 1인 평균 종부세액이 133만 원이면 청년들이 내는 월세액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평균 한 사람당 20억씩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그러면 거기 1년에 1인 평균 종부세액이 133만 원밖에 안 낸다는 이야기는 월세보다도 적게 내고 있다는 맞죠.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어제 국회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 부결당한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이 극우다.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예요. 근데 이자가 또 인권위원을 했던 거지. 한석훈. 인권위원을 했는데 같이 인권위원 한 사람이 서미화 의원이에요. 그 부결됐어 이제. 부결됐는데 잠깐만 짧게 시간 관계상 알고만 지나가시라고요. 서미화 의원이 어제 그 국회 본회의 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다 몰랐는데 읽어봐요. 검사 출신인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 내에서 온갖 정치 편향적 발언은 물론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특별법도 가장 앞장서 반대한 반인권 행보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럼 자유투표를 시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찬성을 눌러요? 양심상. 정말 잘했어요. 인권위원 하면 안 되는 한석훈, 인권위원장 하면 안 되는 안창호. 그런 놈들만 거지 같은 것들만 갖다가 박아놓고 찬성해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갈게요. 자, 루이코코님 큰 위로가 됩니다. 새날을 위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